네, 소개받은 박서진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션 제목인 왜 사회주의 학생운동인가와 연관 지어서 그래서 우리 캠퍼스 안에, 우리 학내 운동 안에 어떻게 해야 그리고 왜 사회주의라는 이념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조용공술하게 써봤는데요. 우선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수십 년 동안 학생운동이 점진적으로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에는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진보적인 의제가 학내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대학교 진학이란 취업을 위해서 거쳐가는 징검다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회 참여가 대학생의 의무라는 인식은 갈수록 옅어지고 대자보 작성 등의 문화도 쇠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때 학생운동의 상징이었던 총학생회가 적극적으로 외부를 향한 목소리를 내고 어떤 의제에 있어서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학생 복지라던가 수업권 보장 등 학내의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또한 기여해서 학내 운동에 참여하는 단위들의 규모가 위축된 한편 학내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인터넷 전반의 경향을 따라서 우경화되고 자정작용 없이 해로운 문화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내에서 진보 사상이 더 이상 대중적인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된 현재로서도 학생 사회에는 여전히 인권 운동을 하는 노동, 페미니즘, 퀴어, 장애, 비거니즘, 또 기후정의 등 다양한 분야의 권리 의제를 가진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들은 어떤 하나의 단일한 전선에 서 있다기보다는 각기 다른 의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진 채로 활동하면서 서로의 교차점을 찾아서 힘을 보태는 느슨한 관계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각자의 단위는 서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때때로 공감하고 연대할 수는 있지만 그 연대의 인식적 기반 속에 구체적으로 전돈된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이념은 찾기 어렵고 그보다는 오히려 평등이나 사회 정의 같은 추상적인 가치 정도가 그 아래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아닐지 싶습니다. 이런 다원적인 운동은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양한 부조리와 억압, 지금까지의 학생운동은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로 묶이지 못하고 이 운동들이 저마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는 것에는 확실히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단위들 사이에 희미하게 남은 공통분모를 찾자면 저는 반자본주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캠퍼스에서 반자본주의가 어떠한 학생 대중에게 강력한 이념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권리운동을 하는 학내 단위 내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가 경험하는 억압을 말할 때, 또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말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흔히 소수자 집단이 당하고 있는 차별에 대한 지표로 임금과 취업률에 대한 통계가 등장하고 거대 자본이 이윤을 내기 위해 소수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일 또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권운동을 하는 단위라면 모두가 자본주의 치하에서 소수자들이 착취당하고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비록 언어화되지 못하더라도 모두의 공감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학내의 반자본주의적 인식이 대개 자본주의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막연하게 지적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학연대 모임 바위에서 활동하면서 매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세미나에서는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동운동 의제들 그리고 그것이 왜 실현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매주 주제를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늘 어떤 결론은 그러니까 역시 자본주의가 문제다 로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결론에 공감하는 한편 자본주의가 문제다라는 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할까?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이 필요할까? 이러한 구상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아마 다른 권리 단위들도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소수자의 권리가 억압받는 현실에 대해 말하는 것이 대증요법을 사용해서 병을 치료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듯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그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병의 원인을 파악했는데도 치료하지 않고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이상 반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문제인식이 투쟁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각 단위 간의 느슨한 연결고리를 사회주의를 매개로 해서 확고한 사상적 토대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학생 사회 내 모든 권리운동을 하나로 규합하자라는 뜻은 아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것의 어떤 밑바탕에 사회주의적인 공감대가 깔려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확고하게 더 하나로 뭉쳐서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았을 때 자본주의의 폐단을 지적하는 것에서 논의가 멈춰온 이유는 사실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이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그 체제 안에서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직관적이고 그리고 근시적으로 보았을 때 더 실효적입니다. 이에 비해 생각해 보았을 때 현재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 투쟁하자는 주장은 어떠한 관점에서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어떠한 투쟁으로도 사회의 부조리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해야 합니다. 기업이 이윤 앞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도외시하는 행태는 단지 몇몇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사원 개개인의 인간성과 윤리를 마취하고 단지 회사의 이윤만 생각해도 괜찮도록 만드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기업이 계속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한 기업이 아무리 진보적인 담론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진정성 있게 그들이 권리 담론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하나의 상품으로 환원시킬 뿐입니다. 그러한 기업의 행동 앞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진보적인 이제는 빛을 잃고 상술의 수단으로만 전락한다는 사실을 모두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앞서 발제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자본의 논리를 통해서 발생하는 전쟁의 위협 앞에서 반제국주의 그리고 역사 인식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은 설 자리를 잃고 소위 실리적인 외교의 우선순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언론은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보도하면서도 자본주의를 범인으로 직접 지목하는 대신 모호한 주변 부만을 언급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또 축소하면서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를 바꾸지 않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자본주의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타협적인 투쟁이 그 자체로 아무 의미도 없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임금 인상 투쟁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임금이 개선되고 노동 조건이 나아지면 그것은 1차원적으로는 노동자 개개인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효과를 얻고 또한 정치 참여율이 상승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강하게 투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 등 역사적으로 노동의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취업시장에서 배제당해온 소수자들의 경우 이러한 투쟁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하듯이 목적과 수단을 착각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긍정하는 상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운동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의 양상에서 이와 유사한 오해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원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에 투표해라 라는 주장을 통해서 표를 얻고자 하였는데 결국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게 되었고 이들은 군소 진보 정당 지지자들에게 패배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2년 후의 총선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싶다면 민주당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표를 달라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러한 태도는 어떤 유권자들에게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자본과 야합하는 거대 양당으로서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또 그것을 시정하지도 않은 채
호소력을 갖추지 못하면서도 지지받길 바라는 민주당의 안일함을 드러내는 한편 윤석열을 당선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목적하에 선택된 타협적인 선택지가 현실적인 선택으로 오도되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 사례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어떠한 투쟁이든 자신이 추구하는 1차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지향점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타협이 곧 최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비현실적이라는 말로 타협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운동의 동력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몽상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이상과 정론을 제시되는 것만으로 유의미합니다. 개인이 믿는 바에 따라서는 운동의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는 것 또한 하나의 선택지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점에 있어서 어느 한 노선뿐만 아니라 운동 전체의 동력과 추구하는 바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체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번 토론을 준비하기 이전까지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저에게는 아주 익숙하게 다가오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노동자 계급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체계라는 막연한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뭔가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아주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발제문을 읽고 토론을 위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가 평소에 노학연대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과 바위 활동 중에 논의했던 내용들이 이제껏 적절한 언어를 찾지 못했을 뿐 사회주의 이론 그리고 사회주의의 의제와 많은 교점을 갖는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학내 운동에서 사회주의를 주요한 이념적인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와에게 다소 거리를 느끼는 사람들 또한 포섭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주의에 다소 거리를 느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알고 보면 지금껏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바에 동의하고 있었다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더 같이 운동에 포섭시킬 수 있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과 함께 토론문을 마치고자 합니다.